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앞으로 차차 설명하겠지만 남편은 제가 돈에 환장해서 그런 거라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더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편 생각을 하면 배신감에 치가 떨려요. 몇 번이나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이혼만큼은 피하려고 했어요. 아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겉으로라도 사이좋은 부부인 척 연기하며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래도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 학업에도 지장이 갈 것 같았고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는 딸에게 부모로서 더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스트레스는 주지 말아야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치 빠른 딸이 저더러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는 괜찮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대요. 그리고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이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이혼하자 할 수 있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을 당시 남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소위 상위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 말하며 이후로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만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남편에 비해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깝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뒤로하고 남편과 진지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그러다 사귄 지 1년 좀 넘었을 무렵 제가 해외지사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 욕심이 컸던 저는 그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하던 카페를 접을 테니 자기도 따라가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거절했어요. 솔직히 당시에 저는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파견 근무를 나간 지 2달 만에 남편이 연락도 없이 정말로 카페를 접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온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차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의적인 책임감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2년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후 남편은 다시 카페를 차렸고 저는 저대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벌이는 이미 소개팅을 했을 때도 제가 조금 더 잘 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큰 기대라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세월이 지나도 남편의 벌이는 나아지질 않았고 그렇다 보니 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지요. 참고로 지금이야 반반 부담이니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니 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막말로 돈이 안 벌려서 없다는 사람을 쪼아댈 수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3, 4년 전부터는 어째서인지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100만 원 남짓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가 미술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해서 교육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요새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적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걸 어쩌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태도가 솔직히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하다못해 말이라도 미안하다 한마디 했으면 저도 그렇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없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도 순간 욱하더라고요. 아니 순간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언젠가 사정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온 게 수년이었으니 그때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뭐 한다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냐고 돈이 되는 일을 좀 찾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나요? 그리고 갈수록 뻔뻔해지는 남편의 태도에 저도 정말 신물이 나서 남편이면 남편 노릇을 하고 아빠면 아빠 노릇을 해야 하지 않냐, 당신은 책임감도 없냐 하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생활비로 인한 다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궁상맞아서 하다못해 친정에도 마음 편히 털어놓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남들은 그저 제가 자상한 남편을 둔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작년에 애가 심적으로 많이 아팠어요. 아이 프라이버시도 있다 보니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엄마인 제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회사에서 주는 병가는 한정되어 있었고 그 병가를 다 썼다간 복직을 한다고 한들 제자리가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업계가 워낙 좁다 보니 작은 구설수에라도 오르내리는 건 피하는 게 상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제 수입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도 남편이란 작자는 절대로 생활비를 100만 원 이상 가져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냐고 따지고 드니 저더러 한다는 말이 돈 벌 때 따로 안 모아놓고 뭐 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따로 어떻게 모으냐고 따졌어요. 아파트 관리비며 보험료며 이것저것 돈 들어갈 거 투성이었는데 당신이 얼마나 가져다 줬는지 생각해보라고. 장사한다는 사람이 그 정도 계산도 안 되느냐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물론 제가 번 돈을 전부 다 생활비에 썼던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재테크도 하고 있었고 집도 2번이나 넓혀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관심이랄 게 없었으니 딱히 느낀 바가 없었던 거겠지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남편이 알아줬으면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딸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심뿐이었지요. 하지만 막말로 제가 남자였으면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다 줬을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마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애 아빠니까 같이 산다 생각한 거고 그나마 80만 원이라도 가져오는 게 어디냐 생각하게 되었달까요. 그러다 올해 초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다시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력 단절이 길지 않았고 현역으로 활동 중인 선후배들이 많아서 다시 취업을 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3월 다시 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월급이란 게 들어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돼요. 남편이 얼마를 가져다 주건 말건 다시 어느 정도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싶은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별의별 감정을 다 겪는 동안 남편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계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평소에 저는 남편 방에 잘 들어가지 않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말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한데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거기에 카페에 관련된 세금 서류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가 자기만 아는 위치에 있다면서 어쩌다 청소라도 한번 해주려고 하면 아주 발광을 해댔으니까요. 그런데 엊그제는 제가 급하게 컴퓨터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컴퓨터가 먹통이 돼서 도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모르게 살짝 쓰면 되겠지 하고 남편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마침 샤워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을 딱 켜니까 은행에서 뭘 확인했었는지 그대로 창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잔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헛걸봤나 잘못 읽었나 싶어서 몇 번이나 자릿수를 세봤어요. 왜냐하면 잔고가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저에게 생활비라고 100만 원이니 80만 원이니 보낼 때 똑같은 액수를 시댁에도 보내고 있었더군요. 시부모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싶지만 결혼 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된 건 사실 시부모님의 영향이 컸거든요. 이륙심이 많아서 아이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낳고 싶었던 저에게 시부모님께선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니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낳으라며 얼마나 성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건 도맡아 도와주시겠단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갖고 나니, 아니 아이의 성별을 말씀드리고 나니 태도를 싹 바꾸셨습니다. 당신들도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이는 친정에 맡기던지 아니면 저더러 회사를 관두고 보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는 손자에 한정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 저는 친정어머니의 손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으니 제가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보내드렸는데 이걸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부모를 두고 차별을 하느냐며 저를 불러 정말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화를 내시대요. 그리고 이 무렵 이미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제 월급의 반도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한마디로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라고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대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어떤 역할이란 걸 한 적이 없어요. 딱히 시부모님 편을 들지도 않았지만 제 입장을 대변한 적도 없었지요. 그리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도 중간이나 지키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번 돈에서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저한테 생활비랍시고 주고 나머지로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시댁에 좋은 아들 노릇하고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주마등처럼 많은 기억들이 머리를 스치고 그 와중에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가 저를 발견하곤 흠칫 놀라대요. 그리고는 자기 방문이 열려있는 걸 보더니 저더러 자기 방에 들어갔었냐며 묻는데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스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나한테 뭐 할 이야기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저더러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자길 떠보지 말라대요. 그래서 이제껏 돈 못 벌어와도 애 아빠니까 그래도 자기 딴엔 한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겠지 하고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이해했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뒤로 당신은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았더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처음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답니다. 그냥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고 모았던 건데 액수가 커지니까 욕심도 나고 그리고 자기가 생활비를 조금밖에 안 줘도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았냐며 그래서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 아파서 나 일 쉬는 동안 내가 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지 않았냐? 애 상담 한번 갔다 오면 10얼마씩 까먹는 것도 알지 않았냐? 그런데도 당신 나한테 생활비랍시고 겨우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다 준 거 말고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려고 해본 적 있냐? 정말 그간 가슴에 맺혀있던 말들을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왜인지 눈물이 얼마나 흐르던지 단지 슬퍼서가 아니라 그간 서러움, 억울함, 그 모든 게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과 일주일 동안 냉전을 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10여 년을 같이 살면서 셀 수 없는 싸움을 해왔지만 그렇게 남편을 철저히 무시해 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이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는 어찌나 비열해 보이던지 사랑이 없어도 부모로서 평생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능력이 없는 남자여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 아이의 아빠니까 제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에게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책임감도 의리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꼴도 보기 싫어지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 3천만 원 내놓으란 소리 안 한다고 대신 이 집이나 양육권 그 어느 것 하나 욕심내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직접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네가 웬일이냐며 비아냥거리시길래 그간 저한테 늘 불만도 많으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 안다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다 했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하니까 잠깐의 정막이 흐르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더러 매달 애아빠가 생활비를 드렸던데 몇 년이나 드렸는지는 묻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작년에 한참 애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해서 생신 한번 건너뛰었을 때도 저한테 몇 번이나 짜증을 내지 않으셨냐.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애아빠가 심지어 평소보다 50만 원이나 더 보내드렸던데 그걸 받고도 나한테 짜증을 내고 싶으셨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으로 왔어야 할 생활비 중 얼마를 갖다 쓰셨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아예 아들을 돌려드릴 테니 그 아들을 벗겨드시던지 팔아드시던지 마음대로 하시라 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님 아들은 저한테는 식충이 빈대에 불과하다고 없는 게 낫다고요. 남편은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버티고 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팔아버렸어요.
다음 달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올 텐데 남편이 안 비켜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저랑 딸아이는 친정에 와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기로 했다니까. 처음엔 이혼만큼은 안 된다. 돈 있고 사람 낳냐 사람 낳고 돈 낳지 하셨지만 그간의 사정을 들으시더니 지금은 친정아버지께선 남편이 당신 눈에만 띄었다간 아주 사지를 찢어놓겠다고 벼르고 계세요. 그리고 딸애는 무슨 죄인가요? 지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섭다며 벌써부터 결혼 안 한다고 저러는데 엄마로서 미안할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제가 어쩌다 폐암 걸린 시아버지를 모른 척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독한 며느리가 있겠냐고 욕을 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래도 저를 욕할 수 있을까 싶네요. 남편하고는 사내 커플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오고 가며 서로 얼굴을 익혔고 그러다 우연히 연말에 있었던 회사 행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죠. 술도 한 잔 들어가서 그랬던 건지 평소라면 워낙에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 아무리 얼굴은 안다 해도 통성명도 한 적 없는 남자와 대화를 나눌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눴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내친김이라고 해야 할지 연락처까지 교환했고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먼저 밥 먹자 영화 보자 하며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사내 커플이긴 했어도 뭐 부서도 다르고 업무적으로 겹치는 게 없어서인지 저희가 사귀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연애하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댁이나 친정이나 여러모로 비슷한 환경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다 재산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고 노후 준비도 되어 있으셨지요. 다만 시댁은 서울에, 친정은 지방에 있었고 저희 부부는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당시 시댁에서 1억 지원받았고 친정에서는 2억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친정에서는 제가 개혼이다 보니 조금 더 신경 써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뒷말은커녕 솔직히 남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로 아무래도 저희가 시댁에서 제일 가깝게 사는 자식들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시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에게는 위로 아주버님과 신우가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놓고 사는 걸 이야기하자면 처음에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만 해도 당연히 두 집이 저희보다 형편이 좋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실제로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집 한 채 받으셨고 신우도 2억 받아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 재산이고 제가 없을 때 있던 일인데 왜 당신은 1억만 해주시는 거냐고 묻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댁도 아주버님은 개혼이었고 신우는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다 보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기 시작하면 제가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제 속만 쓰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한미천해줘도 자식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주버님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해준 집을 잘 가지고 계셨더라면 솔직히 몇 억은 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갑자기 창업을 하시겠다들면서 홀랑 집을 파셨거든요. 그런데 창업이 말이 쉽지. 뭐 가게만 차려놓는다고 손님이 알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더우면 찬바람 나오고 추우면 뜨뜻한 바람 나오는 데서 공부하고 일만 하시던 아주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음식점을 하시겠다고 하셔서는 결국 장사 시작하고 3년 만에 시쳇말로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신우로 말하자면 솔직히 얄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질투한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팔자를 타고났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놀고 먹으며 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단지 그게 부러워서 신우가 얄미웠던 건 아니에요. 막말로 저도 시간 있고 돈 있었으면 신우처럼 살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자기가 자식이면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대요. 예를 들어 몇 년 전 시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을 때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시어머니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고생을 하신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인공관절이라는 게 한 번 수술하고 나면 길어야 10년 쓴다는데 그래봤자 당신 나이 70도 안 된다면서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관절 수술은 노인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나이가 60도 안 되었는데 그런 수술을 받았다면서 거기서 오는 우울감도 상당하신 듯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단지 자기가 시댁에서 2시간 거리에 산다는 이유로 수술 때도 그렇고 거의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에는 안 와보더라도 10시간 거리의 미국에는 잘만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런 신우 대신 혼자 시어머니를 돌본 게 억울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가끔은 혼자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상대해드리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으니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희 친정어머니도 워낙에 할머니를 지극히 모시는 걸 10여 년 가까이 옆에서 보며 자랐기 때문에 며느리로서 응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번 고맙다, 너밖에 없다, 너만한 며느리가 세상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거든요. 왜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제 기분이 딱 그랬어요. 이따금씩 힘들고 지치더라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 남들이 어떻게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알도리만 잘하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또한 이런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은 이제껏 제가 하는 말에 한 번도 안 된다 한 적이 없었고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자 하면 좋다고 하고 또 저렇게 하자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 희생한단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보다는 보람찬 마음으로 지난 세월을 보냈는데 이렇게 시부모님한테 뒤통수를 맞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그날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고 전날 저나 남편 둘 다 야근으로 늦게까지 일을 했던 탓에 늦잠을 자게 되었지요. 느지막이 일어나서 브런치나 해먹자며 소세지 굽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를 내리던 남편이 정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한테 자기 우리 부모님이 건물이랑 땅 있는 거 알지? 하고 말문을 열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 뒤로 나올 내용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재산 며칠 전에 형하고 누나 앞으로 증여해 주셨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평소에 시부모님 재산을 생각하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었다던가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하고 형님만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응형은 장남이고 누나는 하나뿐인 딸이라서 그렇게 해주셨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나요.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에 욕심 없는 성격이긴 해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결혼 초와는 달리 아주버님에 비해서는 저희가 월등히 잘 사는 상황이었고 신혼애야 뭐 워낙 그쪽 시댁의 재산이 있으니 저희와 비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치자면 저도 친정부모님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으니까 솔직히 속된 말로 딸릴 건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간 저한테 정말 미주알고주알 다 이야기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안 하셨다는 것도 서운했고 제가 그간 시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렸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열받는 건 남편이 이후에 한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더러 저한테는 당신들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별 생각이 없었다지만 저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효도는 나한테 받으실 생각이었나 보다 하는. 한편 그 대화를 나누고 며칠 뒤
시부모님이 저더러 제가 한갈비찜이 먹고 싶으시다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리 한번 만들어서 밥도 먹으며 말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티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도무지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기에 유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제 말의 요지는 왜 저희는 안 주셨냐가 아니라 왜 저한테는 숨기셨냐였거든요. 솔직히 저한테 남편한테 말씀하셨듯이 아주버님은 장남이고 신우는 하나뿐인 딸이라서 그렇게 챙겨주고 싶다 하셨으면 서운하긴 했겠지만 제가 안 된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재산은 시부모님 재산이니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말할 주제가 못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은 해야겠다 싶대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제 생각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결론은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인데 왜 시댁재산에 관심을 갖느냐였어요. 며느리는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유산상 속에 있어서는 며느리는 나설 자격이 안 된다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서운해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면서 저더러 이상한데 관심 갖지 말고 할도리만 잘하면 된다는데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그게 정말 딱 오더라고요. 누구한테 뒤통수 한 대를 세게 맞은 듯 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식사를 코로 한 건지 입으로 한 건지도 모르게 하고 시부모님이 집에 가신 이후로 남편에게 당신도 들었지 않냐며 나는 완전한 의미의 가족은 아니니 앞으로 그렇게 알고 살겠다 했어요. 나는 며느리로서 이 집에서 권리는 없고 의미만 있는가 본데 그런 역할은 못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 좋을 대로 하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안부 전화는 기본이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같은 날을 챙겨드리는 거 전부 다 포함이에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나한테 시부모님은 없는 분들이다 나한테 시댁은 없다 생각하고 살다시피 했지요. 그런데 지난달 초에 남편이 시아버지가 폐암2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단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고생하시겠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러니까 말이야 하고는 말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효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효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 시아버지가 폐암이라고 해도 자기가 딱히 나서서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눈치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고생하시겠다 이 정도였달까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제가 오히려 나서서 시부모님 찾아뵙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셔라 하고 한마디로 5만 가지를 챙기려 들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해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시아버지 폐암 소식 이후로 남편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었다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시부모님께서 남편더러 저한테 시아버지 소식을 전한 게 맞느냐며 제 반응을 무척이나 궁금해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딱히 없는 소리를 꾸며내는 타입도 아니다 보니 제가 보인 반응 그대로 전했다대요. 시부모님은 제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확실한 건 제가 보인 반응이 시부모님의 기대치와는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던 거겠지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지만 그래도 문 밖에 서 계시게 할 수도 그렇다고 그대로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일단 현관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보이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당신이 다 잘못했다면서 아주버님하고 신우하고 이야기를 해봤다고 그러면서 저희 몫으로 2억을 주기로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이제 이 돈 받고 마음 풀라면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 하셨는데 솔직히 마음이 풀어지기는커녕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말로 2억 받고 시아버지 병수발이나 들라는 소리를 하러 오신 게 눈에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2억을 주신다는 게 저한테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한테 증여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남편하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이러시냐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는 남편도 옆에서 시부모님더러 그러게 왜 이 사람한테 그러냐고 한마디 덧붙이대요. 형하고 누나만 줘도 이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도 준다고 하는 거냐면서
나는 그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는데 솔직히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나가니까 시부모님도 더는 당신들 속내를 어떻게 포장할 방법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더러 그래서 아픈 시아버지를 계속 모른 척 할 참이냐고 따지듯 물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하고 신우는 도대체 뭐하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한다고 병수발을 들겠냐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배웅 잘 애들이라 한마디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댁하고는 정말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런 것은 아니고 저만요. 남편은 종종 시댁에 일이 있으면 가기도 하고 묻지 않은 쓸데없는 소식도 전하고 그런 식이에요. 보아하니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남편한테 네 마누라 마음 좀 달래보라며 어지간히 달달 볶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러면 직접들 하던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버티고 있다대요. 그러면서 자기 잘하고 있는 거 맞냐며 웃는데 이 인간은 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병세는 뭐 딱히 호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까지 원래는 매번 저나 남편이 모셔다 드렸는데 남편은 승진 이후로 회사 일이 바빠져서 지금은 두 분이 택시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른 소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보니 남편이 소식을 전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이것도 결국 사람 대 사람 사이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겠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모르게 하란 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관계도 영원히 나아질 수 없겠지요. 아무튼 저는 할 만큼 했다 싶으니 후회는 없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익명의 힘을 빌려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솔직히 친구들한테 하기에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어쨌든 남편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 혼자 속으로 꾹꾹 눌러 삭히자니 그건 그거대로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대나무밭에 한풀이 하러 오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둘 다 대기업까진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나이도 2살 차이라서 때론 오빠 동생처럼 때론 친구처럼 편하게 연애했지요. 그리고 남편은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이라서 제가 심적으로 크게 의지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가끔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다투기도 했지만 비교적 무난하고 원만한 연애를 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비교적 시집을 잘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친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사실 시댁에 이렇다 할기 대치가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시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친정 부모님 생각엔 저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시댁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시댁에 딱히 뭔가 요구를 할 필요를 못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구를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당신이 집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꺼내시대요.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래도 집이 한두 푼이 아닌데 사돈이 다 부담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럼 예단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라며 제 편으로 1억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청첩장이 나올 때까지도 시어머니가 해주신다는 집은 가타부타 들려오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답답하다면서 자기도 벌써 여러 차례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기다려보란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시 그냥 기분 탓이었겠지만 왠지 찜찜한 생각에 친정부모님이 진작에 주신 1억을 시어머니께 드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길 천만다행이었던 게
제가 가정가구도 이제 정말 미룰 수가 없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도대체 집은 언제 볼 수 있는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신다는 말씀이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었고 당신이 알아보겠다 한 건데 다들 착각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곤 남편하고 저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저도 모르게 따지듯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신이 저나 저희 부모님 볼낯이 없어서 차마 말을 못하셨다는데 당연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게다가 어머님이 그래도 당신이 집 하나 봐둔 곳이 있다며 저희를 데리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그것도 시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직장까지 직행으로 다니는 버스도 있고 고속도로도 잘 나 있으니 출퇴근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랍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제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어이없고 황당한 말씀만 늘어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재산이 있으셨다고는 해도 신혼집이 해결되었다 생각하셨던 탓에 이미 또 여기저기 돈이 묶이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회사 근처에는 예산에 맞는 마땅한 매물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예단으로 드리려던 1억에 저와 남편이 모은 돈을 합하여 어머님이 봐두셨다는 아파트의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집인데 사야지 그걸 왜 전세로 들어가냐며 역성을 내셨지만 제가 보기엔 호재도 없고 무엇보다 시댁 근처에 집 샀다가 평생 발묶여 지낼 일이 있나 싶어서 그것만큼은 절대 싫다고 안 된다고 남편에게 난리를 쳤네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자기도 이 상황이 정말 짜증나고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미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저는 어머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긴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 자체가 틀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어머님이 골라주신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집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며칠은 정말로 이게 신혼이구나 싶을 만큼 남편과 알콩달콩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딱 한 달쯤 되던 날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운동 간다고 나간 상황이었고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저희 집으로 오고 계시다고요. 깜짝 놀라서 일단 급한 대로 집을 치우고 있는데 정말 5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신 어머님은 소주를 사오셨더라고요. 저더러 안주거리 좀 내오라 하셔서 급한 대로 냉장고를 털어 몇 가지 만드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버님 와이프, 그러니까 형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신랄하게 형님 욕을 하시던지.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해도 형님이랑 몇 번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형님 욕을 하시면서 그간 이런 얘기할 곳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의부증이네 어쩌네 하시는데 며느리가 돼서는 어머님 떨어 불편하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러냐고 대꾸를 해드리긴 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이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이 그런 이유로 찾아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시집오고 2년쯤 되어가니까 어느 정도 형님이랑도 친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버님네 내외랑 저희 부부가 같이 가벼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형님이 말문을 열기를 실은 어머님이 제 흉을 어찌나 보던지 하마터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뻔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형님이 그중 얼마나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건진 모르겠지만 제 흉이라고 하신 이야기 대부분이 저희 친정이 돈 좀 있다면서도 제가 그렇게 돈 쓰는 게 쪼잔하다고 그러시더랍니다. 한 번씩 기분 내고 그런 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던가 선물을 한다던가 그런 건 없었는데 그게 불만이셨던 거지요. 그런데 친정이 돈이 있다고 제가 꼭 돈을 헤프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아껴 쓴다고 욕을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제가 단지 어머님이 제 뒤에서 제 욕을 하셨다고 이렇게 안 보고 살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건 어머님이 선을 지키지 못하시고 자꾸 저희 친정 재산에 욕심을 내시고 막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는 서로 모든 재산을 오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도 결국 다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무슨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일구신 것도 아니고 성실히 노력하여 만드신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숨겨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시게 되셨을 때도 조금 불편하단 생각은 있었지만 한편으론 친정부모님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던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친정 재산을 들먹이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거북하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은 작년에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이 재개발 허가가 나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이나 걸릴 일이었지만 친정어머니께선 그 소식으로 무척 기분이 좋으셨고 저더러 아파트가 올라가고 나면 제 명의로 해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곤 남편이 덩달아 신나하더니 기어이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더러 시댁에 이야기하지 말라던가 그런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남편더러 뭐하러 그런 소리를 했냐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짜증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보이신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그럼 지금 그 집엔 누가 살고 있냐 물으시길래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얼른 살 집을 구하라고 하라고 괜히 헛물키면 골치 아프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 식구들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저는 외삼촌 외숙모가 사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듣기 좋진 않대요. 하지만 차마 기분 나쁜 티를 내긴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적당히 대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니건 네가 챙겨야 하는 법이라며 몇 번이나 친정어머니한테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겠냐? 네가 한 번씩 가서 외삼촌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이게 네 집이 될 거라는 걸 각인을 시켜라. 정말 듣기 불편한 이야기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당황케 한 시어머니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남동생이 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취업 선물로 친정어머니가 차를 사주시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차는 당장 급하지 않다면서 그걸로 오피스텔을 사주면 안 되냐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 정도는 보태겠다고요. 그런데 친정부모님 입장에서는 20대 남자면 집보단 차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집을 사달라고 하니까 그게 꽤나 기특해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어차피 장가갈 때 집을 해줄 생각도 있으셨고 월세도 아낄 겸 겸사겸사 미리 해준다는 마음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에게도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딸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을 축하하는 마음만 있었지 그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화의 일부를 남편이 듣게 되었고 또 그대로 시부모님께 알린 모양이었어요. 참고로 이때는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왜 아무 이야기나 전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냥 장인 장모님이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랑한답시고 한 이야기였다네요. 생각이 짧은 남편하고 결혼한 것도 죄라면 죄일까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그러면 니네 엄마가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냐며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파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적당히 웃어 보이니 그건 그거고 아들 해줄 때 딸도 하나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차별당하는데 가만히 참고만 있지 말랍니다. 이건 뭐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따지고 들라고 아주 바람을 넣는 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돈 없는 참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더러 앞으로도 제 거다 싶으면 바보같이 남한테 뺏기지 말고 다 쟁취해야 한다나요. 그리고 듣고 있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친정재산을 다 가져오라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아주버님네와 같이 모이게 됐는데 또 시어머니가 친정에다 재산이 어쩌고 하며 말문을 여시길래 제가 시어머니더러 친정에서 재산을 저한테 줘도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니네 친정에서 너 앞으로 재산 주면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인 거지 왜 네 남편하고는 상관이 없냐면서 저더러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친정에서 재산을 안 받아도 그만이고 받는다고 해도 증여나 상속일 텐데 그러면 그건 제 재산이지 남편과는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막말로 져주려고 재산 모으셨지 남편 주려고 모으셨겠냐고 못 믿으시겠으면 어디다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갑자기 입맛을 베렸다며 생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시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대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남편더러 당신 혹시 우리 친정 재산에 관심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장인 장모님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 무슨 재산이냐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노려만 보고 계시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그러니까 듣기 거북한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고 왜 그렇게 돈돈하시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에 그런 와중에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이라도 들었다면 솔직히 지금처럼 시댁과 연을 끊는 수준이 아니라 이혼이 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야말로 매사 돈돈돈돈 그것도 그냥 돈도 아니고 니네 친정 재산 타령이시지 않냐며 더는 거북스러워서 듣기 싫다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찾아가서 뵙는 것도 당분간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면서 저더러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자기가 그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좋든 싫든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집이고 직장 다니기에도 그럭저럭 적응이 된 상황이라 연장해서 살까 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순간인 것 같아서요. 이사가는 주소는 일단은 가르쳐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닥치면 모를까? 솔직히 시어머니가 도착 5분 전에 연락 주고 오시고 그러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하거든요. 아무튼 친정재산이 당신 재산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셨으니 지금쯤이면 어쩌면 저랑 이렇게 된 게 당신이 재산상 손해를 본 거라고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꼭 꿈 깨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